다르게 말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우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를 만나면서 위로받고 소통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증인에는 이 대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 대사는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핵심 메시지이자 명대사로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아마 대다수는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가?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당신은 항상 좋은 사람입니까? 왠지 항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가? 이 질문에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사랑받고 싶은 기본 욕구가 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항상 좋은 사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닐 때가 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나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자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다. 하물며 길을 가다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돌을 탓할 수 없지 않은가. 그 상황이 짜증나서 순간 험한 말을 한들 돌부리에 넘어지기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부리에 넘어져 다치고 기분도 나쁘고 험악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나를 그대로 두지 말자. 기분이 퇴도가 되지 않도록 하자. 내 입에서 나온 안 좋은 말들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내 귀를 타고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우리의 삶도 인간관계에서 돌부리에 넘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는데 상황을 탓하거나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독이고 보살피며 상처 주지 않는 건강한 소통을 하자. 그러나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무의식 중에 많이 내뱉는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잘 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됐어. 그만하자. 말하는 내 입만 아프다. 혹 이런 말들은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일까? 일부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한 걸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꼭 해주고 말겠어. 이렇게 말하면 아마 더 기분 나쁘겠지? 이런 악의적인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불쑥 나간 말들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돌아서서 후회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말의 주인인 내가 내 말을 다스리지 못할까? 뱉고 나서 후회하는 말들을 왜 자꾸 되풀이할까? 말로 상처 주는 일을 멈출 수는 없을까? 누군가의 말에 한 번이라도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말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가슴 속에 평생 남는다.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애초에 내가 하는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미 익숙해진 내 말 습관의 고삐를 틀어 바꿔놓으면 그럼 어떨까? 내 의도와 다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존 웨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마음의 구조 살펴보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타인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을 깊게 봄으로써 여러 인간을 깊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단서 없이 암호를 해독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는 자기 자신을 모른 채 타인을 알려고 하는 일은 매우 모순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자기 이해가 먼저임을 강조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격 이론이자 심리요법인 교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3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음을 자아 상태라고 부르며 각 자아 상태에 따라 고유의 사고, 감정, 행동이 나타나고 그것이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본다. 즉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양식을 살펴야 하며 이는 자기 이해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정신활동이다. 이에 교류 분석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3가지 자아 상태로 분류하고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PAC 자아 상태 모델이며
자아 상태를 통해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을 구조 분석이라고 한다. PAC 자아 상태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부모자, 주 양육자인 부모를 답습한 생각, 감정, 행동을 드러내 권위적, 비판적, 보호적 특성을 보인다. 이어서 두 번째인 어른자아는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 행동을 드러내며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특징을 갖는다. 끝으로 아이 자아는 유아기 본래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드러내 본능적이고 직관적이며 수능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세 가지 자아 중 어느 한 가지 상태에서 말을 걸고, 상대방도 세 가지 자아 중 어느 한 가지 자아 상태에서 반응한다. 이것을 교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특정 순간의 성격의 일부를 드러낸다. 이를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떠한 자아 상태에서 상대방과 교류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내가 할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주변 상황과 상대에 맞게 나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회를 건강하다고 본다. 자신을 자각하고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여 유연하게 교류하는 것. 다시 말해,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상황 인지, 소통 방법을 다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교류 분석의 핵심이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기.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으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마음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래서는 선택이론을 통해 대부분의 행동은 선택된 것이며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눈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받아들일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반응이 아닌 대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르게 말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남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식적 반응이다. 무의식적 반응은 재채기, 아픔, 딸꾹질처럼 대뇌와 관계없이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와 달리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과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해 일어난다. 이를테면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동, 더울 때 부채질을 하는 행동이 있다. 상황을 잘 해결하고 상대와 교류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의식적 반응일 것이다. 나는 의식적 반응이라는 말 대신 대응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응과 대응이란 말은 얼핏 비슷한 뜻이지만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적 맥락을 보면 의미가 명료해진다. 우리는 평소에 과민 반응이라는 말은 쓰지만 과민 대응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했을 때 초기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초기 반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가? 예를 들면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무작정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 신고자의 말을 침착하게 들은 후 화재 상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마디로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대체어를 대응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기로 받아들이고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버럭 화를 내며 말하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비아냥거린다. 그러면 둘 사이가 나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약속을 어긴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에 반응 화법으로 다가서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 화법으로 말하면 말의 결이 달라진다. 오히려 상대를 다독이고 배려하며 말하기 때문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게 된다. 더불어 이해해준 상대에 대해 더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또 신뢰감을 갖게 된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자극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리액션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즉흥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라면 리스폰스는 의식에서 나오는 이성적이고 선택적인 대응이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전혀 다르다.
습관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소통의 기술, 어른의 대화법 낭독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순우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 지우를 만나면서 위로받고 소통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증인에는 이 대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 대사는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핵심 메시지이자 명대사로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아마 대다수는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가?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당신은 항상 좋은 사람입니까? 왠지 항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가? 이 질문에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사랑받고 싶은 기본 욕구가 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항상 좋은 사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닐 때가 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나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자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다. 하물며 길을 가다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돌을 탓할 수 없지 않은가. 그 상황이 짜증나서 순간 험한 말을 한들 돌부리에 넘어지기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부리에 넘어져 다치고 기분도 나쁘고 험악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나를 그대로 두지 말자. 기분이 퇴도가 되지 않도록 하자. 내 입에서 나온 안 좋은 말들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내 귀를 타고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우리의 삶도 인간관계에서 돌부리에 넘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는데
상황을 탓하거나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독이고 보살피며 상처 주지 않는 건강한 소통을 하자. 그러나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무의식 중에 많이 내뱉는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잘 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됐어. 그만하자. 말하는 내 입만 아프다. 혹 이런 말들은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일까? 일부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한 걸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꼭 해주고 말겠어. 이렇게 말하면 아마 더 기분 나쁘겠지? 이런 악의적인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불쑥 나간 말들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돌아서서 후회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말의 주인인 내가 내 말을 다스리지 못할까? 뱉고 나서 후회하는 말들을 왜 자꾸 되풀이할까? 말로 상처 주는 일을 멈출 수는 없을까? 누군가의 말에 한 번이라도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말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가슴 속에 평생 남는다.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애초에 내가 하는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미 익숙해진 내 말 습관의 고삐를 틀어 바꿔놓으면 그럼 어떨까? 내 의도와 다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존 웨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마음의 구조 살펴보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타인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을 깊게 봄으로써 여러 인간을 깊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단서 없이 암호를 해독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는 자기 자신을 모른 채 타인을 알려고 하는 일은 매우 모순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자기 이해가 먼저임을 강조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격이론이자 심리요법인 교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음을
자아 상태라고 부르며 각 자아 상태에 따라 고유의 사고, 감정, 행동이 나타나고 그것이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본다. 즉,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양식을 살펴야 하며 이는 자기 이해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정신활동이다. 이에 교류 분석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 자아 상태로 분류하고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PAC 자아 상태 모델이며 자아 상태를 통해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을 구조 분석이라고 한다. PAC 자아 상태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부모자, 주 양육자인 부모를 답습한 생각, 감정, 행동을 드러내 권위적, 비판적, 보호적 특성을 보인다. 이어서 두 번째인 어른자아는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 행동을 드러내며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특징을 갖는다. 끝으로 아이 자아는 유아기 본래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드러내 본능적이고 직관적이며 수능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세 가지 자아 중 어느 한 가지 상태에서 말을 걸고 상대방도 세 가지 자아 중 어느 한 가지 자아 상태에서 반응한다. 이것을 교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특정 순간의 성격의 일부를 드러낸다. 이를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떠한 자아 상태에서 상대방과 교류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내가 할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주변 상황과 상대에 맞게 나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회를 건강하다고 본다. 자신을 자각하고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여 유연하게 교류하는 것. 다시 말해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상황 인지, 소통 방법을 다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교류 분석의 핵심이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기.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으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마음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래서는 선택이론을 통해
대부분의 행동은 선택된 것이며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눈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받아들일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반응이 아닌 대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르게 말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남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식적 반응이다. 무의식적 반응은 재채기, 아픔, 딸꾹질처럼 대뇌와 관계없이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와 달리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과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해 일어난다. 이를테면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동, 더울 때 부채질을 하는 행동이 있다. 상황을 잘 해결하고 상대와 교류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의식적 반응일 것이다. 나는 의식적 반응이라는 말 대신 대응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응과 대응이란 말은 얼핏 비슷한 뜻이지만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적 맥락을 보면 의미가 명료해진다. 우리는 평소에 과민 반응이라는 말은 쓰지만 과민 대응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했을 때 초기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초기 반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가? 예를 들면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무작정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 신고자의 말을 침착하게 들은 후 화재 상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마디로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대체어를 대응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기로 받아들이고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버럭 화를 내며 말하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비아냥거린다. 그러면 둘 사이가 나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약속을 어긴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에 반응 화법으로 다가서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 화법으로 말하면 말의 결이 달라진다. 오히려 상대를 다독이고 배려하며 말하기 때문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게 된다. 더불어 이해해준 상대에 대해 더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또 신뢰감을 갖게 된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자극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리액션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즉흥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라면 리스폰스는 의식에서 나오는 이성적이고 선택적인 대응이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전혀 다르다. 습관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소통의 기술, 어른의 대화법 낭독이었습니다.